오늘 하려는 얘기는 주로 팁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정답 팁은 절대로 정답이 아니니까 '아 우리는 저렇게까지는 못하겠다.' 그러면 빼도 돼요. 다만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모아 온 거고, 모은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고, 뭐 예를 들어서 6가지 원칙이다, 10가지 원칙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완벽하게 하려면 여러분들에게는 뭐 예를 들어 1 년, 2 년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하셔서 그중에 몇 가지라도, 그리고 머릿속으로 '저런 정도의 디테일이 좀 필요하겠구나.'를 좀 챙겨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짚어 볼 건데요. 일단 시작을 뭘로 해야 되냐 하면, 시작은 뭐라 그래야 되나,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아요. 돌아다니는 룰도 굉장히 많고, 그거를 어떤 뭐 컨설팅 펌에서는 4가지 원칙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떤 데서는 10가지라고 얘기하고 있고, 제가 지금 찾은 거는 10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10가지가 사업 계획서를 만들려면 이게 필요해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고객 그리고 밸류라고 하는 상품을,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봤다면 그 조합이 결국에 여러분들의 우리 표현은 지금 밸류 프로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의 상품 또는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어떤 세그먼트된 고객에게 얼마나 디테일하고 차별화된 상품을 또는 서비스를 제공을 할 건지, 또는 그거를 뭐 사용케 할 건지 아니면 구매하게 할 건지, 이게 이제 비즈니스인데, 그 왓에 대한 게 근본적으로 고객과 그다음에 밸류, 상품 라인, 어떤 이 밸류를 창출을 할 건지, 세상 시장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그림처럼 굳이 파란색으로 더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까지 했던 얘기인데, 오늘 하려고 하는 대부분의 얘기도 계속 여기 있어요. 그 얘기는 어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프로토타입, 그걸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과정을 프로토타이핑이라고 얘기하고, 그중에 우리가 몇 가지는 우리의 뭐 최초 아이디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그럴싸하게 MVP라고 부르는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라고 부르기도 하죠. 초기 모델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거는 결국엔 어떤 고객에게 무엇을 아직도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다만 그 고민을 하면서 중간에 계속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도 해야 되고, '이게 과연 가격이 얼마나 될까?' 이것도 고민해야 되고, 이거를 원청 하청 개념처럼 누구한테 줘서 만들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 스스로 개발자가 아니라 그러면 개발자한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코딩을 요청할 거고, 만약에 제조업이라면 밀키트에게 나와서 그런 건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만 전문으로 만드는 사람들에게 레시피를 주든 뭘 주든 해서 만들어 오게 하고, 이러면 인제 파트너들이 되겠죠. 아니면 뭐 하청업체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거를 가운데 있는 고객에게 무엇을 이라는 고민을 MVP 개념으로, 아니면 초기 여러분들의 상품 라인 개념으로 계속 고민하면서 하우에 대한 그 고민을 계속하게 될 거예요. 이게 조합이 돼서 현재 보이는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원칙은, 여러분들의 상품 라인을 고민하면서 하우에 대한 고민을, 비용은 얼마나 들지, 이게 얼마짜리면 되는지 등등등, 병은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개념들을 고민을 하면서 최적의 비즈니스 모델 플랜 디자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밸류 프로포지션,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하고 믹스해서 잘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첫 번째 룰이에요. 다 포기하고 '아 좋아. 밸류 프로포지션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비즈니스 플랜을 짜 보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계속 고민하면서 '이걸 어떻게 판매할 건가?' 이런 고민도 계속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그런 고민들 지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질문해 주셔도 좋겠고, 두 번째 룰은 우선순위를 잡아야 되겠죠, 당연히. 이건 지난번에 jobs and gain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나왔던 거고, 세 번째가 뭔가 특별히 해야 되겠죠. 이미 시장에는 unsatisfied jobs, unresolved plan, unrealized gain 이라고 하는 것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중에 우리가 퍼뜩 떠오르는 뭔가를 벌써 누군가는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아이디어는 이미 시장에서 오늘도 새롭게 프로토타이핑 되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워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깊이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특별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또는 우리에게는 좀 특별한 최종 성과물이 특별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데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something special이라고 얘기를 했고 당연히 extremely well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타겟팅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고객 프로파일링 할 때에도 세그먼트라는 개념으로 쪼개고 과연 어떤 사람 근데 그 타겟팅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점차 확장을 시켜 놓고 보면 그게 여러분들의 마켓이 되는 거죠. 그게 또 다른 개념으로는 스케일러빌리티라고 하는 확장성에 대한 이야기로 또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지금은 20-30대 청년이겠지만 타겟이 그게 나중에 60-70대 노인층에게 겨냥할 수 있는 좋은 서비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진화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룰이라는 거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고객 프로파일링 할 때 너무 펑셔널한 거에만 초점을 맞춰 버리면 언젠간 깨지게 돼 있고 마이클 포터 이론에 의하면 진입 장벽이 확 낮아질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혁신이라는 거는 가죽을 새롭게 다시 갈아 끼우는 거잖아요. 한자를 해석을 해 보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펑셔널한 것만 있는 거 아닌가?' 고 항상 되짚어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10 가지의 원칙은 뒤에 나머지 성공 기업들 소위 MBA에서 다뤄주는 사례들에서는 어떤 케이스들이 과연 거기에 부합하는지 제가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룰은 제가 스타트업 또는 뭐라 그래야 되나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에서 잠깐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매 순간 실행하면 꼭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그 모니터링은 다시 얘기하면 측정을 해내야 돼요. 숫자가 됐건 그들의 반응을 정성적으로 표현을 하던 우리가 뭔가 액션한 거 좋았어 땡큐 하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되고 레슨스 앤 런이 매 사이클마다 있어야 된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어 그다음에 당연히 '과연 이거를 살까 사람들이? 과연 사람들이 돈을 들일 만큼 값어치가 있는 걸까?'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된다는 거고 이게 파이낸셜 모델이나 여러분들의 레비뉴 앤 코스트를 놓고 과연 이 BEP라고 하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다시 얘기하면 손익분기점을 언제쯤 만들 수 있을 건가? 1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헐트프라이즈는 초기 자본금 개념처럼 10 몇 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그 10 몇 억을 지금 받아서 언제쯤이면 과연 우리가 쓰는 비용보다 버는 비용을 더 많이 만들어낼 건가. 이것도 예측해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파이낸셜 모델이고 이게 바로 IR 피칭의 하이라이트예요. 그 앞뒤의 내용은 논리로 완벽해야 되는 거고 IR 피칭에서 VC들을 이기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래서 우리 회사가 얼마나 밸류에이션 가능할지를 얘기를 한다는 의미는 머릿속에 꽉 차 있어야 돼요. 1년 뒤에는 10 명을 채용해내고 2년 뒤에는 20 명이 될 것이고 그럴 때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고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제공하려고 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얼마짜리여야 하고 그러려면 당연히 시장 조사도 필요하겠고 그 가격이 너무 싼 거 아니냐고 얘기했을 때 디펜스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논리도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은 싸지만 규모가 이만큼 되면은 우리는 충분히 이 비를 넘길 수 있어. 이런 논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똑 떨어지게 수학을 하라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모든 건 논리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시장에 나가 보면 논리가 논리대로 딱딱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나가기 전에는 최소한 논리라도 있어야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덟 번째 원칙은 당연히 차별화겠죠. 남들 다 오른쪽으로 갈 때 여러분들은 위쪽으로 가서 거기서도 매출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땡큐인 거야. 근데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아홉 번째는 outperform competition이라고 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제가 옆에 써 놓은 것처럼 another 레벨을 만들어야 돼요. 과연 우리가 흡사한 시장 안에서 제로섬 싸움에 파이를 가져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시장을 창출을 해서 거기에서 아주 소액이지만 조금씩 시장을 만들어가는 규모로 우리가 도전하는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도 나쁘지 않고 꽤나 거기에 혹하는 또 호감이 가는 VC들이나 심사위원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 허황된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논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하자는 게 아니라. 아직 여러분들은 시장을 새롭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런 거는 말이 안 돼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기존의 경험과 그다음에 저 같은 사람은 많이 봤기 때문에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과연 그게 시장이 있다고 보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디펜스할 수 있는 나름의 논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즈니스 플랜은 IR 피칭은 전부 다 그런 거고 마지막 룰이 여러분 거여야만 해요. only 이 세상에는 없는 거. 그래서 카피하기가 어려운 거. 뭐 이게 아까 얘기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등의 이 네 개의 뭐 경쟁 이론이라고 하는 마이클 포터에서도 이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지금도 놓칠 수 없는 거죠. 언젠간 카피하겠죠. 근데 그 카피가 가능한 거를 무슨 법으로 막는다고 되진 않아요. 살짝 변화 주면은 그거는 남의 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만의 노하우, 우리만의 논리를 가지고 정말 우리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세상 모두가 다 하는데 그 핵심 가치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 뭐 이런 식의 뭔가 다르다는 걸 얘기를 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10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밸류 프로포지션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여기서부터 인제 여러분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디자인하면 좋고 이 10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제부터 계속 고객에게 다시 한번 방문해 보고 상품 라인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그 과정에서 유통 채널 기타 등등에 대한 비즈니스 플랜이 될 수 있는 거. 앞에서 룰에서 얘기한 것처럼 파이낸셜 플랜도 고민해 보면서 이제부터는 디자인을 해내는 겁니다. 디자인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당연히 여러분들의 최초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프로토타입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 가지를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다 하면 좋지만 어렵다는 거죠. 팀원도 부족하고. 자, 프로토타입은 뭐냐 하면 아는 사람들은 대충 눈치챘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뭐 만드는 거예요. 눈에 잡히고 손에 잡히게 비저블하게 알겠죠? 바이어빌리티. 어 뭔가 엄청난 걸 하는 게 아니고 자전거 만들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나요? 굴러가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퀴 비슷한 걸 일단 만들어 보고 그걸 손으로 굴려보는 거죠. 굉장히 오래된 얘기지만 비행기 띄우기 전에 했던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아주 초기 모델 이거를 우리는 프로토타입이라고 하고 그 시작은 밸류 프로포지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그 앞에 고객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 앞에 여러분의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되는 거겠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프로토타이핑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프로토타이핑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최초 모델 그거를 우리는 때때로는 MVP라고 부르는 거고 그거를 어떻게 과연 이렇게 굴려낼 거냐 소위 사업처럼 만들어낼 거냐가 비즈니스 모델 앤 플랜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거를 디자인한다는 표현에서 오늘 프로토타이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또 팁을 드리면 프로토타이핑 할 때도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제가 뭐 너무 정치인 같은데 너무 당연한 얘기를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만큼 당연한 것을 놓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당연히 비접을 해야 돼요. 손에 만질만 해야 되고 막연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 스스로도 헷갈릴 수 있겠고 설명을 하면서 처음 듣잖아요. 심사위원들이나 아니면 VC들은 처음 듣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러면은 그냥 그걸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눈에 보일 만큼 그리고 손에 잡힐 만큼 너무 구체적인 얘기를 해낼 수 있을 만큼까지도 아주 비저블하고 텐저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에는 요새 유행하는 말 있죠. 아무 말 대잔치라고. 물론 한 유행 떠났을 수도 있겠으나 무슨 말이든지 허용하고 마구마구 꺼내놔야 돼요. 그래야 프로토타입이 돼요. 두 번째는 초기, 최초, 비기너의 마인드로 초심을 잃지 말라는 얘기는 뭐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정말 생짜로 나는 이 분야에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모양을 만들어 보고 서비스를 기획해 보면 좋겠고 때때로 우리는 그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거기에 그냥 훅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99%가 그래요. 99%. 저도 그랬고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서 해 보고 실패하고. 근데 해 보지도 않고 그 초기 모델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몰입해 가지고 모든 걸 완벽하게 디자인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나중에 진이 빠지고 나중에 피보팅이 됐건 프로토타이핑 자체가 안 돼요. 더 발전된 모습을 만들기도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빨리 너무 좋은 모델이라고 해서 그쪽에 훅 어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거고 '더 좋은 거 없을까? 더 좋은 거 없을까?' 고민하시면 좋겠고 당연히
처음에 그렇게 기획을 하고 만들다 보면 tangible한, 그러니까 손에 잡힐 만하고 visible한, 그래서 눈에 보일 만하고 구체적으로 뭔지 알 것만 같기는 한데 되게 불안불안한 게 나올 수도 있어요. 딱 딱딱하게 내 손에 탁 들어올 만큼 '좋아. 그건 명쾌하게 이런 이런 서비스네.'라고 얘기하기는 못해도 애매모호한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알겠죠? 그거 가지고 쪼금씩 발전시키고 그게 뭐라고 해 주면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처음부터 너무 완벽한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창업한 지 인제 4년 정도 돼 가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는 "뭐 한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컨설팅이면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고. 근데 저는 마음속에 계속 다르다고 얘기를 해 왔던 거고. 이거를 구체화하는 데까지 3 년이나 걸린 거예요. 지금도 어디 나가서 얘기하면 그래 좋은 것 같은데 돈은 어떻게 번다는 거지?" 이런 얘기 아직도 듣고 있어요. 알겠죠? 초반에 완벽한 걸 만들 수는 없어요 절대로. 당연히 러프하고 빨리 싸게 후다닥 뭔가를 만들어 보고 후져 보이더라도 괜찮다는 거. 알겠죠? 그리고 이 여섯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초반에 너무 네거티브 피드백을 가지고 빨리 고쳐야지, 그 네거티브를 포지티브로 바꿔야지, 여기에 너무 몰입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크리티컬한 마음으로 모든 이 비판과 뭐 아니면은 뭐 이 뭐라 그래야 되나 뭐 피드백을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는 좋아요. 다만 너무 직접적으로 그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거에 너무 몰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케이 인정.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마음도 좀 필요해요. 헷갈릴 수 있는데 네거티브 피드백을 너무 직접적으로 받아버리면 아주 피곤해져요. 초반에. 나중에는 뭐 괜찮아요. 근데 초반엔 되게 피곤해진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간에 엎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 이유로. 팀이 박살이 나기도 하고 우리가 만들었던 게 이미 상품화돼서 나와 버리기도 하고 우리가 아이디어 내는 순간에 '또 이래도 될까?' 텐저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구체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뭐 등등등.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실패해야 배움이 있는 거고. 이 얘기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그죠?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당연한 얘기를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로 저는 하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맨 앞에서 얘기했던 아무 말 대잔치에서 나오는 그때 나왔던 그 모든 아이들 이상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의 창의성을 가지고 현존하는 태클을 아니면 새로운 태클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 뭐 때때로는 약간 뭐 이상한 모양 또는 괴물 같은 모양이 되기도 하고 기대치 않았던 이상한 게 나오기도 하고 다 상관없어요. 뭐든지 도전해 보고 뭐든지 만들어 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절대 잊지 마셔야 될 거는 그 모든 과정을 '좋아. 이건 아닌 거니까 버려.' 하고 완전 버리지 말고 다 기록을 해 놓으세요. 싸그리. 사진이 됐건 텍스트가 됐건 도전했던 네트워크가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모든 거를 아카이빙 해 놓으면 그중에 짜집기를 해도 또 새로운 모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비즈니스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방금 말씀드렸던 프로토타이핑 하면서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했던 원칙이라기보다는 잊지 말아야 될 룰, 지금 얘기한 principle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MVP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꼭 고려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꼭 고려해야 될 몇 가지 원칙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잘 챙겨 보면서 언제라도 요 자료를 아니면은 뭐 기억해 두셨다가 요거는 다시 한번 기억하자, 다시 한번 기억하자 하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 그대로 MVP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냅킨 스케치라고 하는 뭐 인제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써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감독들도 보면 초반에 여기저기 이렇게 스크립트를 쓰듯이 아니면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막 만들어 놓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일단 생각나는 거를 말로 표현을 하든 구조도로 표현을 하든 그림으로 표현을 하든 뭐라고 표현을 좀 해 놓으면 그게 꽤나 머릿속으로 쏙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알겠죠? 저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런 구조도를 자주 그려요. 저는 서비스하는 업이기 때문에.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런 밑에 있는 그림 같은 걸 좀 많이 그리기도 하고 그림과 구조도 프레임워크,
프로세스를 그려가면서 뭐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대표적인 냅킨 스케치 중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게 있죠. 그게 바로 아마존의 밸류체인이에요. 플라잉 휠이라고 부르는. 나중에 여러분들 구글 들어가서 뒤져보세요. 플라잉 휠이라고 뒤지면 원래는 자동차 바퀴에 있는 플라잉 휠 얘기를 하는 건데 아마도 그거보다도 먼저 뜨는 게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그려낸 냅킨 스케치가 거기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일단 뭘 해봐야 돼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자꾸 꺼내봐야 된다는 거죠. 그거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그런 방법으로 MVP를 찾아가는 방법. 두 번째는 줄글로 써보는 방법이에요. 우리 비즈니스는 어떤 사람을 도울 건데 어떻게 도울 거야. 그래서 그거를 계속 살붙여 나가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지난주 그전주에 했던 걸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SIO라고 하는 모바일 호텔 부킹 서비스, 모바일 호텔은 좀 깨끗한 방을 원하고 또 클라이언트 앞에서 아주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길 원하고 나이스하게 그리고 어디선가 숙박을 자주 해야 되는 그런 비즈니스 트래블러를 도울 건데 어떻게 도울 거냐 하면 여기에서 그래 제가 동사는 비워놨어요. 동사가 되게 중요한데 방음된 방과 꽤나 괜찮은 가격으로 그들에게 뭐 예를 들어 어필한다던 아니면 제공을 한다든 할 것이고 트렌디한 모델의 룸들만 찾아내고 또 한 2-3일 정도 여행하기에 적절한 코스로 비즈니스 미팅도 가능하게끔 우리 호텔을 어레인지 해주고 방을 어레인지 해주고 하는 거를 제안한다. 뭐 이런 식으로 줄글을 쓰는 거죠. 초기 아이디어를 이렇게 줄글로 써야지 한 덩어리에 무슨 상품 하나를 툭 잡아내 버리면 클라이언트도 안 보이고 소위 그 고객도 안 보이고 어떤 상품을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지도 잘 안 보여요. 현재 보이고 있는 드리는 이 줄글 자체가 여러분들의 MVP인 거예요. 이렇게 구성을 해야지 한 덩어리로 톡 떨어지는 거는 MVP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프로토타이핑 하기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MVP라고 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MVP는 제일 많이 써먹는 데가 제조업에서 제일 많이 써먹기는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에서도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냅킨 스케치가 됐건 아니면은 줄글로 쓰는 방법이 됐건 줄글로 써놓고 보니까 뭔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뭐 작은 종이를 접어서라도 모바일 폰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림으로 영상으로 만들던 뭐가 됐든지 간에 MVP를 만들어 보는 게 그래서 뭐라도 눈에 보이는 거 MVP의 개념은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리저널 대회를 나가면 또 리저널 대회가 안 나간다 하더라도 거기 그 대회를 안 나간다 하더라도 나중에 뭐 이런 식의 피칭을 아니면 무슨 발표를 준비한다고 그랬을 때 MVP를 보여주는 것과 안 보여주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다시 얘기하면 비즈니스를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의 차이를 MVP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로 판가름해요. VC들은 또는 이 심사위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는 뭐 어떻게 작동하는지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때때로는 뭐 리서치하듯이 돌아다녔던 우리의 영상물이나 사진들을 아카이빙해서 뭐 대충 이렇게 워킹한답시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들이 실제로 워킹 해봤다, 테스트 해봤다는 걸 보여주는 의미에서 냅킨 수준에서 멈추면 안 되고 줄글에서 멈추면 안 되고 그거를 뭔가 구체화된 눈에 띄는 뭔가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 이걸 그래서 우리는 이제 프로덕트라는 개념으로 MVP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게 상품으로 존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아시겠죠? 여전히 감이 안 온다. 그럼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 여러분, 당신네 팀은 이러이런 걸 하려고 하니 이거를 MVP로 표현한다면 요런 모습으로 구성하면 좋겠어 하고 가능할 거예요. 도저히 감이 안 잡힌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코치님하고 같이 한번 뭐 생각을 같이 해볼 수 있는 시간 만들어 볼게요. MVP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초 뭐부터 해야 될까 고민스럽잖아요. 냅킨 스케치도 좋고 줄글도 좋고 그런데 최초 디자인을 시작을 할 때 또 몇 가지 팁을 드리면 첫 번째 다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고객으로 다시 가야 돼요. 거기 가서 다시 한번 끄집어내야 돼요. 왜? 줄글 만들려고. 알겠죠? 다시 한번 그동안 고객 프로파일링하고 밸류맵 만들어낼 때 했던 거를 가지고 다시 소위 리비짓해서
다시 그쪽에 가서 찾아내야 되는데 여기에서 혁신이 일어나요, 때때로.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어떤 잡스를 찾아냈을 때에 '더 많은 잡을 찾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한 열 몇 개, 20 개를 찾아냈을 때에도 비즈니스 트래블러에 대한 잡스였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모어 잡스라고 하는 거는 비즈니스 트래블러가 꼭 숙박만 원할까? 여행만 원할까? 뭐 등등등. 그 이상의 것을 더 많이 찾아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샘플러 인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보면 애플은 모바일 폰 유저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음악 듣는 사람도 생각을 했던 거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 뱅킹도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뭐죠? 이 웹 서비스 소위 구글링 한다고 그러잖아요. 웹 서핑한다고 하는 그런 것도 모바일에서 다 가능하게끔 아이폰이 처음 나올 때 스마트폰이라고 나왔던 블랙베리나 그전에 모바일 어디죠? 모토로라인가 어딘가 만들었던 뭐 등등등 그런 것들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아이폰이 차별화됐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패널도 차별화되기는 했는데 모바일 폰이 진짜로 들고 다니는 아주 작은 사진기이면서 동시에 음악을 듣는 기기이면서 동시에 웹서핑도 가능했던 그런 걸 만들어 버린 거죠. 다시 얘기하면 잡스가 몇 개가 나왔나요? 모바일 폰 유저들 얘기도 나왔고 음악 듣는 사람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정보 찾는 사람 얘기가 나왔고 등등등. 이런 식으로 좀 다차원적으로 멀티플하게 접근을 하게 되면 여기서도 또 혁신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고객을 한번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는 스위치 모어 임포턴트 잡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의 잡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밸류 맵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MVP를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 힐티라는 회사를 한번 보면 이게 공구 회사예요. 근데 이 건설 현장에 힐티 공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어떤 이슈가 있냐면 공구를 사용하는 것도 사용하는 거지만 이게 소모가 되잖아요. 이 소모 주기를 알고 싶은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쓰다 보니까 되게 급한데 갑자기 드릴이 잘 사용이 안 되고 뚫리지도 않고. 그러면 아예 힐티가 서브스크립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공구를 계속 이렇게 바꿔주는 다시 하게 렌탈하는 서비스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 얘기는 이게 지금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벌써 수십 년 전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렌탈 개념이 없었고 특히 공구를 가지고 사면 그만이었던 거죠. 그래서 세일즈 하는 사람들이 현장의 고객 니즈를 파악을 해 보니 이 사람들은 새로운 기계를 계속 사기에는 부담스럽기는 한데 어느 정도 됐을 때 바꿔 줘야 되는지 또 너무 힘들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 새 거로 바꿔지면 되게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영업사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스위칭 모어 임포턴트 잡스라고 하는 개념에서 혁신이 일어나기도 하고 아까 펑셔널 잡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펑셔널 말고 소셜 또는 뭐 그 다른 개념으로 밸류를 창출을 해 봐도 좋은 거죠. 미니 쿠퍼라는 차를 보면 아주 소형차예요. 근데 되게 비싸요. 근데 그들이 기대하고 만들어냈던 이 뭐라 그래야 되나 밸류는 뭐냐 하면 아무리 소형차라 하더라도 세단 그 이상만큼이나 그러니까 미니 쿠퍼를 타는 사람들은 쿠퍼 그 이상의 차를 타는 사람들처럼 되게 사회적 또는 소셜 포지션이 그럴싸하게 높아지게 보일 수 있게끔 이모셔널하게 소셜하게 그렇게 만든 차고 여기에서 카피를 해서 더 발전했던 게 토요타가 렉서스라는 걸 만들었죠. 토요타 차는 혼다 차도 마찬가지고 일본 차는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소형차이기 때문에 성공했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소형차 브랜드라 하더라도 세단을 되게 럭셔리한 차를 만들어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걸 기대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걸 좀 싸게 팔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렉서스라는 브랜드가 나왔고 이제는 뭐 우리나라도 제네시스 같은 것도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펑셔널 말고 그 외의 것들도 고민해 보면 거기서도 혁신이 일어나고 또 어떤 혁신이 있을 수 있냐면 그다음 얘기는 하이엔드 웹 데이터 스토리지라는 개념인데 제일 대표적인 게 아마존 웹 서비스잖아요. 아마존은 처음에 책 팔던 회사고 그다음에 쿠팡 같은 그런 일을 하던 곳인데 자기네가 DB를 자꾸 쌓다 보니까 웹 서비스를 자기네가 하던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또 하나의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을 해도 꽤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뭐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개 회사가 내부에 서버를 두고 그거를 관리한다고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드냐면 한 달에 수천만 원 또는 억 단위가 들 수도 있어요. 이 데이터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도. 왜냐하면 그냥 단순 계산해서 하드웨어만 생각을 해 봐도 서버 컴퓨터는 뭐 일반 용량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그거는 24 시간 계속 돌아가고 계속 데이터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열이 엄청나게 나요. 아무리 슈퍼컴퓨터를 하더라도. 그러면 에어컨이 서버 한 대당 하나씩 붙어도 될까 말까로 그리고 공간도 띄엄띄엄 놔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거를 외부에 두기 시작을 했고 근데 그 서버 클라이언트 뭐 등등을 왔다 갔다 하는 데에도 한 번씩 데이터가 박살이 나기도 하죠, 여러 해커들 때문에. 근데 그거를 다 커버해 주면서 스토리지 비용으로 서브스크립션 하듯이 판매하기 시작했던 데가 아마존, 아이클라우드도 있고 구글도 있고 이제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별로 혁신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꽤나 많은 비즈니스 업계에서 써먹고 있는 거를 오히려 비즈니스로 도전을 해서 많은 잡스들을 소위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는 케이스도 어찌 보면 뭐 혁신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점진적으로 뭐 고객을 발전시켜 주거나 아니면은 뭐 개선을 시켜 주거나 아니면 완벽히 다른 시장을 만들어 줘 버리거나 이런 것들도 있겠죠. 뭐 이것도 샘플로 얘기를 하자면 점진적으로 고객의 만족도를 올려줬던 그런 거 같은 경우가 힐티랑 비슷하게 보쉬라고 하는 또 공구체가 하나 있어요. 이 독일에. 이 보쉬가 뭘 만들었냐면 처음에 그 이거 뭐죠? 이 소잉 머신인데 서큘러 소잉이라고 그래서 그 소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전기톱 같은 거죠. 그거를 이들이 꽤나 그럴싸하고 간편하고 안전하게 만들었고 이게 과거에는 그냥 썰던 톱 아니면은 들고 다니던 톱인데 딱 장착을 해 놓고 막 썰기 시작을 한 거죠. 나중에 서큘러 소잉 뭐 보시 걸 한번 뒤져보세요. 이거 다 있지 않나 싶은데 당시만 해도 너무 비싸서 쓰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편하고 사용하기 편리하니까 점진적으로 고객의 만족도를 올려보내게 됐고 보시 입장에서는 저게 거의 캐시카우가 된 거죠, 이제는. 또 완벽히 시장을 바꿔버린 케이스들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엑셀이에요. 스프레드시트 같은 경우는 그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도 보면 중국에서부터 넘어온 주판을 튕기고 그게 계산기가 되고 그리고 컴퓨터가 처리를 했는데 그거를 웬만한 앱 같은 조그만 프로그램 하나가 모든 계산식을 다 표현을 해 버리고 지금의 현존하는 웬만한 그 회계 ERP 프로그램들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엑셀 베이스로 만들어져 있어요. 또는 그 넘버스라고 하는 애플에서 만든 거 베이스로 만들어져 있고 그 저 뒷단에는 전부 다 함수예요, 함수. 그거를 표현을 해 줬을 뿐 이런 스프레드시트도 판도를 바꿔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산기가 다 죽었어요, 계산기 시장이. 그전에는 계산기 기가 막힌 게 많았거든요. 컴퓨터도 계산하는 데 거의 많이 썼었고. 근데 컴퓨터의 용도가 애플이 이제는 계산하는 용도가 아니라 어떤 용도로 바꿨나요? 뭐 행정 처리뿐만이 아니라 디자인도 하고 모든 걸 다 가능하게끔 만들어 버렸고 그중에 계산기라는 기능을 똑 떨어뜨려 가지고 앱 하나가 커버해 버리는 시장의 판도가 바뀌어 버린 거죠. 그전에는 컴퓨터 이꼬르 계산기였거든요. 그래서 6 가지 방법 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다 취할 필요는 없어요. 팁이라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혁신을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우리는 이 6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취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MVP를 표현할 수 있을 건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첫 시작이 바로 고객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그 디자인 싱킹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긁어 와야 돼요. 그러려면 기존에 존재하는 데이터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인터뷰하고 리서치하는 데이터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모든 데이터들을 게더링해서 그거를 쫙 벽에다 펼쳐 놓고 보세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데이터는 기존에 있는 1 차, 2차 이미 조사된 통계 자료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자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존재하는 자료들은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뭐 수학 분석도 대표적인 것일 수 있겠고 외부 환경 분석할 때 그쪽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돼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타겟하려고 하는 그 고객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조사하는 방법이 인터뷰하는 방법 아니면은 뭐 나중에 또 뒤에 제가 잠깐 설명하겠지만
우리 사업 이러이러한데 어떠니 하고 물어보면서 그들의 피드백을 받는 방법, 그다음에 MVP로 돌려보는 방법 등등등 여러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그거를 디스플레이한다고 그래서 워크숍을 하는 거죠. 벽에다가 쫙 포스트잇을 붙여 놓고 비슷비슷한 것까지 클러스터라는 걸 만들어내서 그룹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룹핑된 거 자체가 하나의 테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테마를 가지고 가사를 만드는 거죠. 아, 사람들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할 거야. 나름의 그렇게 가사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다시 프로토타입 해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두 번째 MVP, 세 번째 MVP가 되기도 할 것이고 그게 더 발전되고 발전되면 나중에 비즈니스 모델하고 딱 섞어 놓으면 여러분들의 좋은 비즈니스 모델 또는 비즈니스 플랜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거예요. 알겠죠? 정보 모으고 펼쳐놓고 모으고 다시 그거를 테마로 만들고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MVP를 또 만들어보고 이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자. 처음에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처음 날것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속 대화를 나눴던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의 얼리 이벤젤리스트라고 만들어진 말인데요. 뭐 얼리 어댑터에 비슷한 개념. 얼리 어댑터는 불특정 다수 중에서 우리 거를 써먹은 사용해 보는 사람인 거고 얼리 이벤젤리스트는 니네 거 될 것 같아 하고 적극적인 지지. 그래서 계속 피드백을 좋은 피드백을 주고 네거티브 피드백도 주지만 개선책도 주고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얼른 찾아가지고 피드백을 빨리빨리 받아보세요. 그 사람한테 제일 먼저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시장 진출하는 큰 발판이 되고 초기 경험으로서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고객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고 혁신할 수 있는 건 없는지 그런 과정을 너무 반복적으로 또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만약에 반복적인 과정을 거쳤고 MVP도 몇 번 만들어 봤다고 생각을 했다면 테스트는 언제 하나요? 중간에 테스트가 몇 번 있었어요 이미. MVP를 만들어 보는 순간 게더링하기 위해서는 테스트를 해봤을 수도 있겠고 그죠? 그리고 이런 혁신을 몇 번 시도를 해볼 때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을 수도 있어요. 테스트라는 거는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은 드리겠으나 테스트는 액션하는 거지 어느 순간에 돼서 넥스트 레벨에서 넥스트 스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해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분석하고 원칙을 알고 시도해보고 등등을 가지고 이제 초이스를 할 거예요. 최적의 MVP가 뭘지. 그게 진짜 우리가 시장에 나가야 될 우리의 상품이 되거나 서비스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맨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10가지 룰을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방문해서 리비짓해서 거꾸로 질문을 해보는 거죠. 정말 그레이트 우리의 밸류 프로포지션과 나름 비즈니스 모델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졌는가 한번 보는 거고 레비뉴 모델이 빠졌네. 어떻게 돈 벌 건지 빠졌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고 정말로 타겟팅했는지 정말로 차별화됐는지 정말로 어나더 레벨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또는 남들이 카피 못할 만큼 준비가 됐는지 또 한번 뒤져보고 그래서 또 만들어보고 여기서 또 테스트가 일어나겠고 또 바꿔보고 이 과정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만에 하나를 위해서 과거에도 해봤을 수 있겠으나 주변 상황도 이제 봐야겠죠. 이렇게 준비해 놨더니 똑같은 게 밖에 나와서 이미 존재해 버리면 그것도 피곤하잖아요. 요 시점에 외부에 있는 키 트렌드, 마켓, 그다음에 뭐 경제적인 거시경제도 한번 보고 인더스트리도 한번 뒤져보고 과연 우리 비즈니스는 지금 어떤 인더스트리에 들어갈지 그럼 그쪽 상황은 어떻고 경쟁자는 누가 있는지 한번 뒤져볼 필요가 있겠죠.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요번에 피칭 리저널 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언더스탠드 컨텍스트라고 하는 거를 꼭 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거 하다 보면 지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리얼 비즈니스 월드로 튀어나올 거라면 그리고 최소한 실제로 창업과 연결을 해볼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거는 지금부터 조금씩 조금씩 해보면 좋겠고 아직은 그렇지 않아. 일단은 리저널 도전을 해보고 거기에서 좋은 경험 해보고 우리의 논리가 맞는지 한번 검증해보고 이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이것까지는 안 해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
현장에 가서 심사위원들이 무슨 질문을 하게 되냐 하면 인더스트리 포스하고 마켓에 대한 이야기는 꼭 물어봐요. 거시경제하고 트렌드는 안 물어볼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표현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앞에서. 그러나 경쟁자는 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물어볼 수도 있겠고, 어떤 심사위원은 이런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 있는데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또 마켓의 개념은 여름의 고객 개념하고 똑같아요. 과연 얼마나 잠재성이 있는 마켓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는 기존에 존재하는 인더스트리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갔을 때 얼마나 마켓을 차지할 거냐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켓은 여러분들이 타겟하고 있는 고객이 얼마나 새롭게 창출될 거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타겟팅하고 포커싱한 여러분들의 이 고객이 지금 현재 10,000명이면 이게 10만, 100만, 1,000만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마켓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음식을 딜리버리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이번에 혁신적으로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 어떤 시장인가요? 마켓이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인더스트리랑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인더스트리는 아무래도 유통 또는 식료품 또는 무슨 뭐라 그래야 되나? 아니 공정무역 뭐 이런 얘기랑 비슷하게 돌아갈 수 있겠는데, 마켓은 방금 그런 비즈니스를 구상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켓은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 사이에 어떤 고충을 겪고 있고 어떤 걸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쪽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우리 걸 소비할 거라는 가설인 거예요. 알겠죠? 이 가설이 먹힌다. 그럼 10대까지도 갈 수 있겠고 50대까지도 갈 수 있겠죠. 만약에 밀키트라고는 레시피를 만들면 될 것이고 워킹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마켓의 개념과 인더스트리의 개념을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걸 꼭 하고 싶고,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는 준비해 가면 좋겠다는 거죠. 이걸 뭐 완벽하게 분석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이쪽이에요. 이런 10가지, 6가지, 5가지 등등등 팁을 드렸으니 그걸 가지고 MVP를 만들어 보고 테스트해 보고 테스트해 보고 해서 짜집기 하면서 정말 최적의 것을 자꾸 만들어내고,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절대로 기록을 놓치면 안 되고, 그 기록들이 나중에 피칭하실 때에 아니면 창업하실 때에 엄청난 여러분들의 인사이트가 되고 기록이 되고, 우리가 그냥 한 게 아니야, 테스트를 다 해봤어 하는 증명이 될 거예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프레젠테이션은 피칭, 소위 그 IR 피칭 같은 공모전이나 아니면 심사위원들 앞에서 하는 피칭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얼리 이벤젤리스트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적극 지지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또는 가까운 코치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설득하려 하지 말고 피드백을 얻으려는 차원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 한 명에게 하던 10명에게 하던 아니면 술 먹다가 하던 얼마든지. 다만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듣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눈에 보이게 해야지 모호하게 막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때때로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는 이런 거고 저런 거고 하면 내가 이게 내 비즈니스를 한 단어로 설명을 하거나 한 줄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5분째 설명하고 있네. 이런 얘기를 종종 듣고 있고, 나도 그렇게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많이 연습을 하고 머릿속으로 수도 없이 그려보는 그 줄글, 수도 없이 실행해 봤던 인사이트를 모아 가지고 지금이라도 한 5초, 10초 만에 타다닥 뱉을 수 있어야 돼요. 원 미닛 엘리베이터 피칭이라는 거 알죠? 사장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15층에서부터 딱 1분이면 1층까지 떨어지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칭하고 그 사람을 설득해내야 돼요. 이게 원 미닛 피칭이에요. 엘리베이터 피칭이라고 부르고, 심플하고 텐저블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겠죠. 이거 이렇고 저거 저렇고 저러저러하니 이거 해야 되고, 근데 못 하고 있으니 요건 해야 되는데, 그러니 이걸 하면은 이런 효과가 나타날 거고 다 알겠는데, 그래서 당신이 하려는 게 뭐야? 당신이 태클 걸려고 하는 게 뭐야? 당신은 정확하게 그러면 유통을 하겠다는 거야 뭐야? 이게 있어야 돼. What matter가 명확해야 되고, 때때로는 우리의 서비스와 상품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고객이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뭘 한다는 얘기가 절대 빠지면 안 되고, 피처에 꽂히면 안 돼요. 우리는 밀키트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떤 대상의
무엇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밀키트를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이런 얘기로 이야기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 아까 얘기한 그 프레젠팅 올 유 노우하고 비슷한 것처럼 당신이 알고 있는 정보들을 한 방에 다 쏟아내려 가지 마세요. 하나에 하나씩. 내가 지금 상품 그 자체를 얘기를 할 거면 그 상품만, 어떤 고객을 얘기를 할 거면 그 고객만 명쾌하게 하나에 하나씩 딱딱 떨어지게끔. 이건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고. 그런데 그렇게 노력해 보자는 거고. 그다음에 비접을 하다는 건데 만약에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면 말로 할 때는 뭐 손으로 모션을 많이 쓸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면 비저블하게 꾸미는 게 좋아요. 막 말을 많이 쓴다든가 이러지 마시고 또는 기존에 비슷한 업을 하고 있는 데 거를 카피해 가지고 "여기서 요렇게 갈아 끼운 게 바로 우리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알겠죠? 눈에 보고 '아 얘네가 지금 음식을 만드는 회사구나. 아 얘네가 지금 농산물을 공정하게 가져오려고 하는 거구나. 아 얘네가 지금 유통을 혁신적으로 바꾸려고 하는구나. 아 얘네가 타겟하는 사람은 무조건 어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겠구나.' 이런 게 눈에 확 들어와야 돼요. 그러려면 그림으로 비저블하게 그래프로 이런 걸 이용하면 제일 좋겠고 또 스토리 라인이 있어야 돼요. A부터 Z까지 쭉 옛날 얘기하듯이 얘기를 잘 해 주는 방법도 아주 좋아요. 발표하려 하지 말고 "이거 아세요?" 라고 얘기를 시작을 한다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스토리 라인 만드는 피칭 중에 제일 많이 써먹는 방식이 픽사 방식인 거죠. 픽사가 영화 시작할 때 가만 보세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옛날 옛적 어디 동네에 어떤 사람 가족이 있었고 그중에 누가 있었는데 줌아웃에서 줌인으로 쭉 파고들어요. 그런 다음에 스토리를 쭉 에피소드를 몇 개를 만들기도 하겠지만서도 중심을 흐르는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고 그 끝에 가서 나중에 쫙 해피엔드로 끝나는 식으로 줌아웃 해 버려요. 스토리 라인이 너무 명쾌해요. 진부할 수는 있겠으나 우리도 그런 스토리 라인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러하고 저러저러해서 이거 할 거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될 거야. 알겠죠? 1분 안에 끝낼 수 있는 꼭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명쾌하라는 거.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MVP를 만들어내고 여러분들의 디자인을 그러니까 비즈니스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모델을 만들어내고 할 때 워크숍하는 방식인데요. 누구를 앉혀 놓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법과 섞어서 우리들 스스로 해 보는 방법도 있겠고 얼리 이벤젤리스트라고 하는 적극 지지자, 초기 적극 지지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초대해서 요런 워크숍을 한번 해 보세요. 일단 피칭하세요.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컨셉은 모두 하얀색 모자를 쓴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은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니네 얘기 듣고 나니까는 들렸던 얘기 팩트만 놓고 봤을 때 그거와 관련된 질문만 할 수 있고 뭐가 어떻네 비판하거나 비평하거나 하는 거 없이 들은 얘기 그대로 질문하게끔 내 얘기가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만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화이트 햇 말 그대로 머릿속에 하얀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컨셉을 해 보는 거죠. 그 얘기는 내가 앞에서 발표하고 우리 팀원들이 앉아 있어서 우리 팀원들은 뻔히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했던 얘기 팩트 중심으로 계속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 발표한 나는 저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왜 저렇게 얘기할까? 이런 얘기할 수도 있겠고 내가 얘기한 팩트는 저게 아닌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이럴 수도 있어요. 이 워크숍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알겠죠? 얘기를 정확하게 전달했는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었는 건 아닌지 이런 걸 할 때 꽤 도움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완전 네거티브로 가는 거죠. 블랙햇을 다 쓰게 한 다음에 1분 동안 피드백을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는 쪽으로 모으는 거죠. 무조건 스티키 노트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거? 포스트잇에다 막 쓰게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퍼실리테이터라고 하는 소위 피칭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이 사람이 그중에서 이거 하고 픽업하는 거예요. 하나씩 뽑아내는데 워크숍 형식은 어떤 식이냐 하면 사람들이 쓰고 갖다 붙이면서 막 읽어요. 그러면 퍼실리테이터나 발표했던 사람들은 읽은 거 중에 눈에 띄는 것만 몇 가지 빼는 거예요. 그걸 다 뺄 수도 있겠고 말도 안 되는 얘기는 무시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블랙햇 워크숍을 해보면 퍼실리테이터가 곤란한 내용이 앉아있던 블랙햇을 쓰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아니야 그건 그렇지 않아. 이게 더 중요해. 이게 더 네거티브야. 막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진짜 최악인 것을 한두 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워크샵이라고 보시면 돼요. 옐로우햇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그다음 단계가 어 이게 아주 좋지는 않은데 이거 뭐 not so bad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useful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1 minute write down 하고 포스트잇에다 갖다 붙이게 하고 퍼실리테이터가 그걸 픽업하게 하고 쓴 사람들은 쓰면서 갖다 붙이고 이런 워크샵을 좀 해 보면 이 중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맨 마지막에 이제 그린 햇을 모두 다 같이 쓰고 오픈 디스커션을 하는 거예요. 옐로우 햇 때, 블랙 햇 때, 화이트 햇 때 썼던 그 내용들,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오픈 디스커션을 해서 최종적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블랙, 옐로우, 그린에서 받았던 그런 피드백들을 쭉 뽑아내면은 그 뽑아낸 이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MVP에 반영을 하는 거죠. 고객 쪽이든 밸류 쪽이든. 그렇게 해서 또다시 MVP를 아니면 여러분들의 초기 모델을 새롭게 디자인해 보는 방식. 이런 식의 워크숍을 한번 해봐도 꽤나 도움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오늘 몇 가지 팁도 드렸고 해보는 방식도 드렸고 이런 얘기들은 실제 워크숍에 우리 직접 했을 거예요.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끼리 스스로 해봐도 좋을 것 같고 뭐 우리 이번 주에 있을 다음 주에 있을 워크숍에서도 고객 프로파일링하고 밸류맵 그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한 번씩 해보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은 좀 해보고 있어요. 시간이 된다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제가 우기는 게 아니고요. 제가 찾은 정보들이에요 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고 사실 피드백 받는 방식 중에 보노스 띵킹 헤츠라고 이것도 구글링해서 뒤져보세요. 여기에 레드 햇도 있고 블루 햇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굳이 뺐어요. 뭐 그렇게까지 막 되게 디테일하게 쪼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워크숍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샘플을 가지고 한번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사례를 잠깐 안 쉬어도 되죠. 쭉 하는 게 좋죠. 유명한 좀 몰라잖아. 죄송합니다. 입이 자꾸 말라서. 사례를 가지고 하나 얘기할 건데 아주리라고 하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뭐 하는 회사냐면 한마디로 여기 눈치채셨겠지만 솔라 패널 이용해가지고 전기 끌어모아서 전기를 제공하는 그것도 아프리카에 굉장히 뭐 소위 이제 저개발 국가에 굉장히 가난한 농촌에 살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전기를 어떻게 하면 싸그리 모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어, 이 회사의 처음에 고민은 뭐였냐면 아프리카 큰 넓은 땅덩어리에 그 오지에 핸드폰이 안 터지는 데가 없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모바일 폰을 사랑하고 사용하려고 하는지는 제가 나중에 아프리카에 대한 뭐 저의 경험과 뭐 그런 차원에서 한번 공유드릴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모바일 폰도 충전해야지 학교를 다녀온 아이들이 저녁에 공부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뭐 이렇게 기름 옛날 이제 뭐라 그럴까나 옛날 분들은 저도 안 써본 거지만 기름으로 이렇게 불 피우는 게 있어요. 라이트인 거죠 집안에. 뭐 그런 걸 이용하면 아무래도 이제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 등등등. 그래서 너무 안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기를 제공할 건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 아주리라는 회사는 솔라 패널을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너무 당연한 아이디어에서 그래서 최초 아이디어는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low cost solar technology and provide low income people 뭐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루럴 아프리칸 컨슈머에다가 그 사람들에다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라이트를 좀 제공할 수 있을 건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협력하는 파트너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들 현재 모습에서 우리는 여기 한가운데 있는 밸류 프로포지션과 커스텀한 얘기를 했는데 진짜 이 얘기만 하던가요? 아니죠. 주변에 비슷한 얘기들이 뭐라 그러잖아 비즈니스 캔버스 안에서 계속 나왔을 거예요. 언급이 됐을 거고. 우리 나중에 비행기를 실어 나르면 되지 않을까? 채널 얘기였겠고,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같은 얘기도 있었겠죠. 그 사람들한테 이메일을 자꾸 보내서 어쩌고 저쩌고. 키 액티비티 중에서도 우리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레시피를 점검해 보면 어떨까?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얘기도 있었을 것이고, 이 밑에 코스트와 레베뉴는 아직 얘기 안 했다 하더라도 비슷한 얘기들을 계속 했을 거예요.
아주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자기네가 다들 이제 캠브리지 대학교 소속들이기도 했고 그래서 파트너가 있었던 거고 리소스가 좀 있었죠. 그걸 가지고 이 비즈니스 캔버스라고 하는 이 틀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줌인을 어디다 했냐면은 고객과 밸류를 줌인한 거예요. 그래서 관찰을 해본 거죠. 일단 비용의 이슈가 있겠구나.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요. 지금 $70나 되는. 자 그래서 관찰을 해 보니 비용의 이슈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분들이 아이디어를 냈던 건 뭐냐면 상품에서 그냥 "공짜로 제공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고 그렇게 되면 아마도 처음에 한 방에 $70를 내고 패널을 구입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완전히 공짜로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했냐면 렌탈하듯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솔라 패널 제공하는 방법을. 그래서 다시 줌 아웃 아니다. 여기가 아니고. 그래서 다시 줌 아웃해서 비즈니스 플랜을 그려본 거죠. 소위 캔버스에다가 다시 그려본 거예요. 렌트하면 좋겠구나. 그리고 솔라 에너지 패널을 그러면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파트너를 구해야 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은 그러면 제작을 해야 되는 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건가? 등등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왔다 갔다 했겠죠. 지금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현재 줌인에서 줌아웃으로 나올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지금 오전 내내 설명했던 게 이 사이에서 엄청나게 반복적으로 일어났겠죠. 그래서 키 액티비티, 키 파트너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솔라 에이드라고 하는 NGO하고 협업을 하게 되는 거고 등등등. 전달하는 방법은 우리가 직접 배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현장에 NGO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터레이션, 끊임없는 반복으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시도해보고 또 시도해보고 또 시도해보고 MVP가 끊임없이 생산이 돼서 계속 향상되고 발전하고 이 과정을 끊임없이 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팀도 보면 리스하는 방식으로 렌탈하는 방식으로 솔라 패널을 제공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스스로 이제 뭐 전기를 쓰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없을까요? 다시 한번 줌인을 해보면 또 어떤 이슈가 있냐면 돈을 내야 되는데 뱅킹이 없어요. 뱅킹 서비스가. 우리나라는 전국 어딜 가더라도 뱅킹을 할 수 있잖아요. 모바일로도 할 수 있겠지만서도. 근데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공인인증서 개념도 없고 모바일 뱅킹 자체가 없어요. 정말 신기한 나라예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뭐 거기는 사정이 그렇다 치더라도 아프리카는 상상만 해도 예를 들어서 한국으로 치면 도로가 잘 닦여 있다는 가정하에 차로 2시간이면 올 거리를 1박 2일을 차를 몰고 와도 멀어요. 안 돼요. 못 와요. 중간에 해 끊어지면은 못 움직인다 그러고 위험하니까. 길도 비만 오면 무슨 말 있으면 다 유실돼 버리고.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길 다시 만들어서 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뱅킹 서비스를 뭔가 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프리카는 이 뱅킹 서비스를 모바일로 다 해요. 모바일이 다 터지니까.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텍스트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그 외국에 나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뭐죠? 페이 애즈 유고인가? 이렇게 스크래치 같은 그러니까 복권 같은 거 있어요. 그거 쫙 긁어 가지고 충전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복권을 사고 복권을 내 번호에다 넣으면 딱 충전이 돼요. 금액이 충전이 되든가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런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다른 비즈니스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뱅킹이 안 되기 때문에 스크래치 뭐 복권 같은 거를 판매를 한다든가 해서 어차피 비즈니스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충전하게끔 그래서 그 충전한 비용을 텍스트로 보내주면은 비용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뱅킹 시스템을 만들었다기보다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걸 이용한 거죠. 그리고 일단은 디자인을 뭘 했냐면 너무 비싸면 또 어려우니까 그래서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도 이용하고 해서 비용을 좀 더 저렴하게 낼 수 있게끔 그리고 뱅킹도 가능한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낸 거고 그거를 좀 해결을 해 주면서 다시 줌 아웃하고 그때 발견한 게 이제
솔라이드라고 하는 NGO도 발견했지만 인디고 킷이라고 하는 인디고라는 회사가 요 킷을 이제 제작해서 전문적으로 납품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직접 아주리라는 회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인디고 킷 안에는 뭐 예를 들어서 그 모바일 폰도 있을 수 있고 그 안에 스크래치 복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솔라 패널도 있을 수 있고 충전하는 건전지도 있을 수 있고 이거를 퉁쳐가지고 얼마 이거를 렌탈하는 서비스를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된 거고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그것도 처음에는 과연 될까? 뭐 이런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아주리는 솔라 서비스를 인디고하고 같이 제공을 하려고 했고 충전은 페이에즈유고라고 하는 것처럼 충전 방식으로 복권을 이용해서 손 긁고 충전하는 방식으로 차징해서 뭐 예를 들어 렌탈비를 낸다던가 하는 시스템을 장착을 하고 비즈니스를 만들어낸 거죠. 결국 최종적으로 70불, 80불 하던 거를 처음에 10불이면 그리고 주기적으로 10불이면 충분히 낼 수 있게끔 그리고 매월 아니면 뭐 할 때마다 1불씩 내게 하고 그리고 패널로 전기를 땡겨 쓰는 거는 국가에서 제공하거나 어디서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짜인 거죠. 우리가 줄 수 있고 판매했던 거는 솔라 패널 기타 등등의 킷과 그다음에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는 충전 서비스. 이걸 하게 되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 고객들은 얼마든지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식으로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업그레이드하는 식으로 그리고 그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킷을 하나씩, 두 개씩 더 얻는 방식으로 그렇게 아주리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실제 홈페이지 사이트 대문 페이지고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파이낸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SDG와 어떻게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까지 다 포함이 돼서 꽤나 주목받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물론 꽤 오래됐어요, 벌써. 이런 것처럼 줌 인, 줌 아웃을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비즈니스 캔버스를 이용을 하던 캔버스 이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즈니스가 되려면 당연히 로지스틱스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파트너도 고민해야 될 것이고 코스트, 레비뉴 등등등을 고민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했던 고객과 밸류에 대한 이야기도 왔다 갔다 하면서 과연 최적의 MVP가 될 수 있게끔 그 MVP가 실제로 워킹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질 수 있게끔 운영을 하면 여러분들의 멋진 비즈니스 플랜 또는 모델이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 궁금한 게 당연히 BEP죠. BEP. 넘버. 파이낸싱 플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는 코스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뭔가 아이디어를 밀키트를 만들고 아니면 농산물을 이용을 하고 아니면 로지스틱스를 만들고 아니면 NGO에게 판매하고 등등 뭐가 됐든지 간에 과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비용을 쓰게 될까? 여러분들의 인건비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고 시장 조사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건 얼마에 판매를 할 수 있는지 그거 만들기 위해서는 대략 한 그릇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러면 한 달에 몇 개를 생산을 할 건지 뭐 등등등 이런 식으로 코스트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코스트는 픽스드 코스트가 있고 베리어블 코스트가 있어요. 고정비, 변동비. 이거는 뭐 되게 학문적으로 이해하거나 들으려 하지 마세요. 알겠죠? 경제학에서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서도 비용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레비뉴, 소위 이익도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쯤 비용보다 매출이 늘어나느냐는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마켓, 다시 얘기하면 고객 숫자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얼마나 반복적으로 이 사람들이 구매를 하느냐에 대한 계획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파이낸셜 플래닝을 만들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그 서비스, 상품을 서브스크립션 모델로 만들 건지 다시 얘기하면 렌탈 같은 모델로 만들 건지 아니면 판매하는 걸로 만들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모델로 만들 건지에 대해서 올해는 10,000명이 한 달에 몇 개씩 이런 개념으로 계산을 해보면 수입이 잡히고 비용은 그걸 만들어내기 위한 비용, 우리들의 인건비, 마케팅 비용, 제조비 등등등 이런 걸 추적해보는 거죠. 정확하게 몇백 몇십 원을 맞출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대략 업계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아니면 구글링을 하면서 대략의 비용을 뽑으면 돼요. 인건비도 대략의 비용을 뽑으면 돼요. 우리 당장은 안 받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BEP 엄청 빨리 넘겨요. 알겠죠? 여러분들은 안 받을 수 있으나 나중에 이게 투자를 유치를 해서 1년 정도 지날 경우에 당연히 한 5명에서 10명 정도 채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공짜로 일하지 않아요.
그런 개념에서 인건비도 고려하시고 변동비로 외주를 줄 거는 얼마나 있을 것이고 오피스는 어떻게 구매해야 될 건지 이런 디테일한 것부터 생각을 해서 우리가 첫 해 필요한 비용이 1억, 두 번째 필요한 비용이 마케팅이 증가할 거기 때문에 5억, 그다음에 필요한 비용은 한 7억 근거가 있을 것이고 그걸 다 보여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거로 추적을 하고 그러면 첫 해, 두 번째, 세 번째는 처음에 투자받은 비용으로 커버친다고 치고 그럼 그 비용을 다 쓰게 되면 또 어디서 투자받기는 가능하겠지만서도 어려울 수 있으니 매출로 커버 쳐준다고 보면 매출을 언제부터는 굉장히 박차를 가야 되고 고객 숫자도 꽤 많이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알겠죠? 파이낸셜 모델은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코스트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적절한 가격인지는 저도 잘 몰라요. 알겠죠? 적절한 가격인지는 나는 잘 모르겠고 여러분들도 나도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셔도 좋아요. 다만 지금 현재 그 가격으로 만약에 VC나 투자자가 물어본다면 충분합니다. 이게 언제부터는 BEP를 넘기게 되고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순수익이 될 거기 때문에 훨씬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논리를 짜면 되는 거예요. 너무 덤핑 치게 되면 여러분들 BEP 넘기기가 너무너무 어렵겠죠. 그죠? 그리고 또 모르죠. 뭐 대기업이 끼어들어가지고 그냥 박살을 낼 수도 있으니까. 적당한 가격을 찾는 거는 여러분들의 노력이지 않을까, 리서치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비즈니스 캔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운데 있는 상품과 고객을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테스트해보고 프로토타이핑 해보고 MVP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조건들을 맞춰보면 그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 또는 비즈니스 플랜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또 한 번 마지막으로 이만하면 충분해 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또 한 번 검토해야 될 건 한 7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죠. 과연 우리 고객은 스위칭 코스트가 많이 들까? 적게 들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 서비스, 우리 상품을 이용을 했을 때 우리 상품을 이용하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고객은 만약에 다른 쪽으로 우리와 비슷한 업체가 나타나거나 서비스가 나타났을 때 바로 갈아타기에 이 스위칭 코스트라고 하는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까? 우리 서비스는? 아니면 적게 들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저는 애플 유저예요. 애플 유저가 구글이나 윈도우 유저로 갈아타려면 엄청난 스위칭 코스트가 필요해요. 왜 그런지를 써본 사람들이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좀 불편해서 쓰이는 경우가 있고. 마찬가지로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바로 스위칭 코스트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엑셀 굉장히 열심히 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넘버스를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우 엄청 불편하고 구글 시트를 한번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것 같은데도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워서 안 가요. 그쪽 서비스를.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바로 스위칭 코스트. 리커링 레비뉴, 반복적으로 수입이 계속 들어오냐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우리 비즈니스 서비스와 상품이 뭔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수입이 발생이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액션 했을 때만 돈이 들어오는 건지 그런 걸 묻는 거예요. 알겠죠? 서브스크립션 같은 모델이 그래서 나온 거고 우리 회사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리커링 레비뉴가 아니에요. 뭔가 프로젝트를 해야 돈이 나오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되게 약점이 좀 있죠. 그러나 그래도 고하는 거예요. 그거 꼭 10점에 다 다른다고 전부 다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어닝과 스펜딩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코스트를 계속 드릴 거고 그게 코스트가 더 이상 안 들어가고 언젠가부터 수입이 더 많이 발생되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코스트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계속 우리의 수입이 발생되는 구조인 건지 우리 서비스와 상품은 어떤 거에 가까운지를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겠죠. 후자일수록 유리하겠죠. BEP가 빨리 올 거니까. 맞죠? 그런 의미에서 코스트 오브 굿즈라고 하는 것도 소위 비용이라고 보면 또는 원가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원가가 들어가면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레비뉴가 막 발생되는 그런 비즈니스가 있을 것이고 지금부터 엄청난 투자를 해놓고 어느 순간부터 한 방에 아니면 서서히 수입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알겠죠? 이거는 그때그때 달라요거나 상품 라인이나 서비스 라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뭐 게임 체인징 코스트 스트럭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냐 아니냐,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어 그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비즈니스는 이건 카피하고도 비슷할 수 있는데요. 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일을 원하는 그 외에 많은 사람들, 비슷한 이런 새롭게 창조된 시장에서 비슷하게 정말 많이 도전해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요번에 배민 같은 경우가 그렇죠, 배민. 배민 같은 업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워낙에 그들이 덤핑을 쳐 버린다든가, 아니면 왜냐하면 이게 장사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즈니스냐 아니냐 우리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반도체 대표적인데요. 반도체는 전 세계 탑이 삼성, 두 번째가 중국, 세 번째가 하이닉스, 뭐 이 정도일 거예요. 일본도 좀 있기는 하지만. 근데 나머지 업계 이걸 너무너무 하고 싶고, 왜냐하면 반도체 안 들어가는 데 없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비즈니스인데 진입 장벽이 엄청 높아요. 삼성이 덤핑을 치기 시작하면 중국도 망해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나름의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분명히 others to who, 뭐 do the work, 뭐 이런 개념의 우리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진입 장벽으로 맞는 방법도 있으니까 어떤 형태인지는 알 필요가 있겠고, 과연 확장 가능한지, 계속 여기에서 시장을 뭐 창출을 해내고 그 안에서 끝날 건지, 아니면 이게 더 다른 시장으로 확장 가능한지에 대한 것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고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고, 이게 대표적인 프로텍션 프롬 컴페티션이죠. 우리에게 진입 장벽이 있냐는 거예요. 가격이 무척 싸던가 엄청난 노하우가 있던가, 아니면 유통 채널을 완벽하게 우리가 장악을 했던가 등등. 이 일곱 가지 질문도 팁이에요. 뭐 맨 마지막에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끝내지 마시고 한번 질문해 보시고, 아 우리는 이런 약점이 있구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디자인 싱킹 가지고 비즈니스를 플래닝을 하는데 처음에 마인드셋, 그리고 처음에 아이디어를 뽑아내고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비즈니스 플랜까지 만들어내는 과정이나, 방금 제가 설명드리고 지난주 그전주에 설명했던 방법이나 거의 흡사해요. 과정이 얼마나 디테일하고 쪼개서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했는지, 얼마나 반복적으로 검토했는지, 그래서 만들어진 최종 비즈니스 모양인지 모델인지를 알아낸다면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배민도 처음에 투자를 거의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실제로 그들의 MVP가 계속 테스트해보고 고객이 선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투자가 일어났죠. 아,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겠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만들어진 게 계속 발전하고 임프루브 되는 과정에서 디자인은 맨 앞단에 있을 뿐이에요. 이 엄청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맨 마지막에, 이 엄청난 테스트를 거쳐야 맨 마지막에 어느 쪽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예요. 귀결되게 되고. 그게 최종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될 것이고, 그게 몇 년 뒤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빨리 되면 완전 땡큐고, 좀 늦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겠고, 좀 늦을 때까지 재정적으로 위기만 없다면, 안타깝게도 최근에 우리나라는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업계에 타격을 받은 그런 업계들이 꽤 있기요.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얘기는 피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현재 살아남는, 그래서 근육을 길렀던 그런 조직들은 아마도 저 맨 끝에 한 점으로 귀결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우리 회사도 4년째, 제가 볼 때는 앞으로 6년은 더 버텨야 이 한 점으로 귀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회사가 처음 창업할 때에도 제가 기대했던 건 여러분들 같은 청년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런 미션이라기보다는 그런 나름의 문제 정리가 있었고, 그래서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는 데에서 뭐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 컨설팅이라는 걸 하게 됐던 거지, 컨설팅을 하려고 여러분들을 컨택한 건 청년을 만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아직도 얘기하고 다녀요. 그래서 이게 워킹 가능하고 아직도 이 복잡한 상황에 있고 이 테스트가 검증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BM이 만들어질 거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고, 오늘 드린 팁들 이용하셔서 내부 워크숍도 잊지 마시고 줌 인에 나웃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이제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